모두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볼까요?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접촉 사고가 났고요. 아유, 어떻게 근육이 쑤십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저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근육은 쑤시지만 뭐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이 안 다치신 거죠? 저는 안 다쳤습니다. 네, 예. 근육만 좀 쑤실 뿐. 네. 자꾸 그거 다쳤다 이런 얘기하면 또 최진봉 교수님이 치고 들어와요. 오늘도 1시에 또 연락 왔더라고. 노리고 나 계시구나. 오늘 출연 가능해.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네,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저희도 힘들어요. 혹시 뒤에서 그 받도록 사주?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강욱 인턴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의 종말을 외치면서 책팔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새시대 새시작 신인규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 저의 새시작으로 이제 라디오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대망론 책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6월 14일에 오후 2시에 토요일날 다음 주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용방불패 그리고 우리 시방쇼 그리고 김종대 TV 1일영식 유튜브 오셔가지고 고진사항 확인해 주시면 야, 한 번에 몇 개를 홍보하는 거야? 아니, 공지를 올릴 거라고 하고 유튜브 홍보하고 공지를 올리겠다. 몇 개를 홍보하는 거야? 조금 머리를 썼습니다. 네. 너도 돈 받아야 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왜 핸드폰이 안 오나, 배를 왜 안 올리나, 자리 없나, 이거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맞냐,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계속 지금 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연기에 부쩍 자신감이 붙은 김용남입니다. 무슨 연기요? 아니, 저는 제 연기가 약간 서투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 공중파 MBC 대선 방송 광고를 보고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뭐예요? 아니, 거기 누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이 광고를 하더라고. 근데 야,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나. 도대체 연기라는 측면에서는 뭐 됐긴 돕긴인데 내가 그래서 요새 자신감이 부쩍 늘었어요. 연기 쪽으로. 연기는 한 수 위 같아, 진짜로. 그래? 제가 봐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맞아.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도대체 걷는 거야? 구르는 거야?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짜증을 나한테 다 쏟아내. 전화 안 오는 걸로 왜 나한테 따져요? 아이고, 용산 가서 따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손에 화상 입겠어요. 하도 전화기 들고 있어서. 지금 뭐 실제로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마평, 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김용남 비슷한 이름도 하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도 있고 김용민 의원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름이 등장 안 하더라고.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김용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름조차가 없더라고.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주면 간다는 입장입니다. 뭐 내가 이거 가겠다 욕심도 없어. 그냥 주기만 하면 어떤 자리든 경호처의 경호관으로도 가겠다. 그냥 연락만 다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공직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아니, 그 경호관은 내가 그 자동차 속도 맞춰서 뛰는 게 조금 자신이 없는데. 김용남 정도 되면 레벨이 있으니까 실장을 해야지. 실장이요? 관저 탕비 실장이라고. 정말 요직이야. 네. 아무튼 뭐 계속 전화 잘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한 통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그냥 싹 치우고 도망가 버렸죠. 정진석이 진짜
이 정진석이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실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수인계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농담 스타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네. 잠깐 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어제 인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제할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직업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각 부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온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을 전원 복귀를 아마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6월 1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던 그런 직업 공무원들은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해. 방해지 이 정도면 아니, 방해. 저게 그 농담조가 아니고 예. 제가 우연찮게 저는 그 발령이 난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용산 가 있더라고요. 누가요? 모 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된 걸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 쪽에 있는 줄 알고. 근데 누군가한테. 통화하다 보니까 그 용산이래.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인사 난 걸 몰랐거든. 그래서 그 무덤 갔다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진짜로 이 PC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대요. 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사항을 손으로 적었다는 거야. 손으로 적고 오늘은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노트북을 집에 있던 걸 갖고 온 거야. PC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 그 상황이래. 지금 노트북 갖고 자기 개인 노트북으로 근무하고 있대 지금. 이렇게 뭐 비품 등들도 싹 다 치웠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스스로 싹 치우려고 했어. 자기도 비품도 치우고 자기도 치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위원의 그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대표라고 했나요? 네.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어제. 대한민국의 대표님이십니다. 열심히 하시네. 전화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네 아주.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이 예. 다 반려를 했어. 예. 그러나 한 명을 따고 찍어서 박성재는 나가라. 넌 나가 있어. 박성재는 나가라. 왜냐? 내란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가배동. 예. 그래서 박성재 너는 나가고 나머지는 못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재는 나가야 되잖아요. 네. 퇴근길에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예. 네, 정말 좀 짜증 나긴 하지만 잠깐 박성재 퇴근길 한마디 보고 오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짜증나는 발언이 이임식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이임식 발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송구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토론과 설득, 수기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야, 윤석열이 총으로 했잖아. 그때 너 뭐라고 했냐? 야, 총으로 했잖아, 윤석열이가. 자,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혔는데 좀 힘드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니,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악마 같은 발언은 우리 기자님한테 맡기면 안 돼.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약간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 발언이 진짜 최악이네. 최악이죠, 최악. 예, 한 말씀. 아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거죠.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지. 근데 왜 그랬냐? 아니 그랬으면 국회에 나왔어야죠. 그때 개헌군 왔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에 의한 폭거를 막았는데 그때 우리 박성재 씨는 미스터 안가 아닙니까? 안가에 가서 안 가죠. 술 먹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정말 저게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지. 와. 저를 신속하게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를 저렇게 맞습니다. 네. 복잡하게 하는 거야. 나 좀 봐달라 이거지. 지 입으로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하잖아. 와. 아니 근데 이게 야, 지금 나 저것도 보면 진짜 박성재 전 장관도 그랬지만 오늘 그 국민의힘 오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독 통합을 강조하더라. 조선일보도 통합. 봐달라는 뜻이네. 무조건 통합이야 요새. 무조건 통합이야 얘네들. 야, 통합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도 좀 봐달라 이거야. 살려달라 이거지. 청탁이네 청탁. 그렇습니다. 김건희를 완벽하게 이제 털어줬던 이창수, 조상원이 검사들. 네. 얘네들 도망가게 도와준 게 박성재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와, 진짜 너무 짜증나는 보도가 있더라고. 이창수랑 조상원이 도망가는 거잖아. 이제 딱 정권 바뀌자마자 도망가는 건데 네네. 검사들은 현직 검사들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러운가 봐. 6월 2일에 네. 경향 기자가 중앙지검장실 그리고 4차장실을 간 거예요. 인터뷰 하나 좀 달라고. 네. 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현직 검사들이 인사하려고 계속 도열해갖고 와갖고 인사하고 꽃다발 주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랬나 봐. 네. 검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아무튼 검사들은 내 눈에 오늘 안 띄는 게 서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 지켜봤는데 네.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방을 검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경향 기자가 어림잡아서 세보니까 한 100명은 되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 집단. 근데 이번에 했던 발언이지 내가 기사를 보고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복도에 도열해가지고 검사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게 외쳤다는데 이게 이번에 했던 발언인지 그냥 그거는 좀 애매하더라고. 아니죠. 이번엔 승진은 승진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퇴임인데. 그렇죠. 승진은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뭐 정관 예우 받아서 돈 많이 버니까 승진이라고 표현한 건가? 그 맥락은 그 기자가 쓸 때 보통 드라마에서 검사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승진했을 때 검사장님 승진을 뭐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묘사한 그 장면처럼 그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 그 문장이 맞습니다. 좀 애매하게 썼더라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하고 좀 엇비슷한 장면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얘네들은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축제야. 얘네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까 그 사표 반려시켰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국무회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앉아 있었던 거야. 빌런들이 그냥 싹 다 앉아 있더라고. 이진숙을 비롯해서 싹 앉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못 나가게 했잖아. 본인이 못 나가게 해놓고 딱 앉혀놓은 다음에 어색하시죠? 본인이 못 나가. 그러면서 바짝 얼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웃으면서 합시다. 야, 만화 같은 장면 함께 보시죠. 아유, 다 모여 있어.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화 같지 않나? 아니 근데 만화 같아. 이진숙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무회의에는 이제 안건이 있는데 네. 주로는 이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각 장관이 소관 법안 보고하고 뭐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시가 갔을 거예요. 니네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책이 현안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저것들 힘들었을 거야. 대통령이 물어보거든 이제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국무회의가 익숙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앉아가지고 딱 있다가 왜냐면 박수 치고 윤석열이가 주게 하는데 그렇지. 아니 그 박수 치고 하던 짓이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연습하던 애들 아니야. 근데 국무회의 때 가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 진짜 그러네. 아니 진땀 흘렸을 것 근데 이게 같아. 굉장히 인선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인선 발표 난 인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초면이네요. 네.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저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제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혹시 뭐 주목하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좀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80년대 초반 학번의 대표적인 운동권 스타죠. 나중엔 거의 전설급이었지. 그러니까 그때 그 뭐 이정우, 백태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완전히 80년대 초반 학번의 전설이었거든요. 임종석 실장은 그 좀 한참 후고 한 세대가 좀 바뀐 세대고 거긴 참 학번은 같잖아요.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학번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김민석 뭐 다른 분들은 82 학번의 운동권 스타였고 김민석 지명자는 워낙 일찍 발탁돼서 국회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30대. 1996년에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렇습니다. YS 수준쯤 되겠군요. YS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만 20대 때 됐어요? YS는 26세 됐어요. 근데 32살에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 때 무려 서울시장에 도전하죠. 근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도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을 쉬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한 케이스예요. 최장 그 공백기를 가졌던. 뭐 피로 풀라고 공백기 가진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피로 풀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 18년 동안 낭인으로 떠돌다가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 글쎄 워낙 여러 경험치도 쌓였고 또 저는 김민석 지명자를 그전에는 잘 뵐 기회가 없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양반은 전설이었어. 뭐 백태웅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더 뭐랄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그 전보다 겸손해지고 훨씬 사람이 알차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논평 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야지. 일단은 진작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짚어주셔야지. 아니 이번 인사를 보면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왜냐면 직전 국무총리가 40년대생이었잖아요. 호남 사람.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던 분이 40년대생인데 어쨌든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정권 교체도 됐습니다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김민석 지명자가 지금 출근길에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뭐 제2의 IMF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이제 뭐 정상화도 되고 여기까지만 저 할게요. 아마 최강욱 의원님이 더 날가라운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님 관심 있게 주목하는 인선. 아니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 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요. 맞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평론가가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들이 뭔가 좀 텃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뭐 기강을 잡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완전 집단으로 일어나가지고 기자들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래요? 막 난리치더라고.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 간사단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자료가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브리핑장에 안 간다고 지들끼리 나자빠지고 무슨 항의 성명 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이 언론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완강하게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민주당 안에 이제 언론이 분류하는 최대 개파라고 하는 게 더미래라고 있지. 더미래 대표 역할을 했죠. 강훈식.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현재로서 뭐랄까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5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윗선배와 아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인물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형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할하면서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리고 안보실장이 유성락 의원이고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장관님인데 유성락 의원은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비례대표 2번인가로 갔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고 북미국장 출신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우리 4대강 외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를 유성락 의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통일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키신 것 같고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3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3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포스타가 된 그 사람인데 경호처장을 군인이 하면 이게 이제 되게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좀 상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군인 출신이하거나 경찰 출신이하거나 경호처 출신이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군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문민국방장관을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때 역대 경호실장을 군인이 맡게 되면 옛날에 이명박 때 김인종, 뭐 저 박근혜 때 박흥렬 뭐 이래가지고 포스타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하면 군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야 된다 이런 게 생기거든 군 내부에.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사 출신이시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제가 이 중에 한 번도 안 본 유일한 사람이 황인권 경호처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좀 대비해서 조금만 짧게 보강하면 결국에는 이제 정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국회 존중의 의미가 전 담겼다고 보고 기존의 그 안보 라인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 쪽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렀거든요. 뭐 김용현이라든지 신원식 다 군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이랑 이종석 장관은 이제 통일 전문가니까 이제는 외교 통일 쪽으로 이 안보 라인이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류 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사관 출신, 그러니까 3사생도 대장 출신의 이제 황인권 처장을 임명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비언론이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 주류에 대한 교체 의미도 담겨 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최욱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막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그러는 거 그거는 통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기선제압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비언론인 출신인데다가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신경전 벌일 겁니다. 결코 밀리지 마시라.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럼 휘둘린다.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참 홍보 수석을 누가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비언론인 출신이 가니까 홍보 수석 갑자기 왜 아니. 왜 굳이 그 많은 자리에 아니 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 많이 알려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 자리만 본인을 홍보하고 있어.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전화 계속 받고 계세요. 다 그쪽으로 몰아가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발 완수해달라. 그렇죠. 이런 열망이 클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인가요? 오광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지금 댓글도 이거는 안 된다. 이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단독 형식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 이분 검찰 그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요.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이완규 함상훈 이제 철회했지만 지명한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네? 진짜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뭐야? 이거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오강수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그럼요. 특수부잖아요.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한 명이. 아니 내 자리를 좀 정해줘요. 뭐 홍보에다가 뭐 했다가 민정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하나로 정해줘. 내가 보기에 김용남 가장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사실은 너무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그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서에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검 얘기 앞서서 요거부터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또 오늘 통과가 됐잖아. 아니 가만히 있어. 됐는데 그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윤석열이 경로하고 그 경로한 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02800에 7070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모든 게 다 틀어졌다. 그래서 이 800 7070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우리가 아주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 요게 공수처에서 밝혀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건 시각 오전 11시 54분이었거든요. 오전 11시 54분이면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윤석열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윤석열이었어. 그렇습니다.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내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사령관들한테
짧게 통화하지 않습니까? 짧게 168초는 엄청나게 길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욕을 아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욕을. 왜냐면 경로한 날이야. 그러니까 진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부가 욕일 거야. 통화의 전부가. 168초 중에 160초는 욕하는 데 썼고 8초는 야 어떻게 해봐 좀 이런 거 했겠지.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이제 뭐 하나씩 또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해. 이거는 안 돼. 이거 밝혀갖고 될 일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발빠르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보도만 보고 저는 이제 매부쇼 생방에 들어왔는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막 찾아보시더만 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깔끔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참 진짜 오히려 더 잘 됐어. 그전 특검보다 규모나 내용 면에서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특히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60명이래. 60명. 그 전에가 40명짜리였거든요. 다 증언했구나. 네, 이번에 60명짜리로 갑니다. 이거는 하나 한동훈이 장인 진영구 조폐공사 특검을 할 때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특검 보러 가서 계셨어.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어. 검찰 내부자한테 진영구 사건, 진영구가 조폐공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말아먹으려고 했고 왜 그렇게 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나온 파견 검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갔어. 결국 그때 그 특검보를 협박하던 검사들 저거의 대장이 황교안이야.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센 거네요. 그렇지. 황교안이가 부장검사였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태 특검보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수사 지시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눈치를 챈 거야. 때로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해가지고 그걸 뺏어가가지고 특검보가 그만뒀다니까. 와 이거 근데 이번에 이 특검이 워낙 많으니까 이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농담을 한 게 아니라 김용남 특별검사가 진짜 할 수 있으면 잘할 거라니까. 그게 또 안타깝게도. 저분 또 흔들릴 것 같아. 나 좀 가만히 놔둬. 자꾸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이제는 또 흔들어? 아니 만약에 그 심우정이가 연락해갖고 아유 저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뭐 재밌게 살자. 우리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심우정하고 뭐 행복하게 지낼 일이 뭐가 있어? 그래요? 아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또 착하지는 않아요. 해보면 바로 잡아주시네. 거의 깡다고 있어. 이번 특검이 정말 기다려왔던 특검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진짜. 잘 돼야 되고 정말 이번에 밝힐 거 다 밝혀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특검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특검 반대하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그럼 수사하면 또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아직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비상겸하기 전에 작년 가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게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거다. 자기한테는. 그 다음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행되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센 게 정부 바뀐 다음에 검찰 조사 제일 센 거는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특검 조사 받으면 죽는다 이거. 맞아. 머리를 거꾸로 쓴다 지금. 맞아요. 지금 제일 센 게 그 들어온 얘기를 거예요. 했는데 제일 세게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파견받는 검사들도 최대한 또 언론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희대의 조희대가 절차를 이제 다 어겨가면서 무지하게 빠르게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잖아. 그렇죠. 이 희대의 사건. 근데 꼭 뭐 이 사건 때문에 대법관들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현안이에요.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논의가 많이 됐던 현안인데
그게 현실이 어려웠던 거야. 근데 이번에 이걸로 이제 그 촉발이 된 거지. 네네. 네, 그래서 대법관 현재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서 조이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출근길에서 기자가 물어봤어. 그래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약간 쫄던데. 악수할 때 봤잖아 내가. 오늘은 어떤 입장을 냈는지 희대 조이대 보고 올까요?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야, 많이 부드러워지고 왜 약간 순해졌어. 아니, 근데 일단 약간 약속대련의 느낌이 나는데. 누구와 그렇지. 누구? 질문 기자와 대법관. 자체가. 아니 왜냐면 질문의 취지가 보세요. 대법관 증언만으로 뭐 해결될 수 있느냐. 재판지원 근데 문제가 보통 기자들이 질문하면 저렇게 질문 안 할 것 같고. 통상의 기자라면 조금 약간 싸한데 기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가 다 담은 게 아니고 일부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기분 나쁜 걸 또 잘랐거든 내가.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쁜 거? 우리한테 내가 기분 나쁜 거.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거 모르죠. 내가 기분 나쁜 거 잘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 하는 건 잘랐어 내가. 예. 그 질문 그렇게 보니까 그 질문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편파적인 질문이야. 남은 게 저 정도면 저거는 그렇지. 약속대련의 느낌이. 저거 말고는 더 길게 했구나. 아니 지금 댓글에 우리 김용남 의원이 너무 예리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남아달래요. 너무 예리했다고.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그러더니 결론은 그냥 유튜버네. 아니 너무 예리했잖아. 이런 거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리했어. 이런 거 알리지 마. 예리했어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게 4만 건이래. 4만 건. 그래 한 명당 3천 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많네.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 경무에 시달리시니까 그렇지.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 법안이. 왜 저렇게까지 싫어해? 희한들 하시네. 진짜 희한한 사람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한 학교 출신들이 자기 같은 순혈들끼리 독식하고 있으니까 늘리는 것도 싫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 무너지는 게 싫은 그렇죠. 거기에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건데.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대법관이 지금 14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까지 다 해서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일단 방이 크기가 반토막 나야 돼요. 건물은 제한돼. 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한 방에 2명씩 쓰든지 아니면 방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예리하신데요. 오늘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싫어하죠. 예리해. 나 그럼 그냥 계속 남는 거야. 네, 유튜브로 남아주세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한 300명 해가지고 고시원방으로 하나씩 주는 자기들한테 익숙한 환경이거든 그거. 근데 한 번에 16명을 다 늘리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럼 1년에 4명. 순차 증언. 1년에 4명씩 증언하는 거야. 1년에 4명. 그리고 법 통과도 1년 동안 또 안 늘려 유예해. 뭐 이 정도면 왜 뭐가 얼굴이 왜 창백한데? 이상한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오늘 특검이 3개가 통과됐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특검 때문에 애를 썩었냐 진짜. 솔직히. 와. 네. 결국은 통과되네. 결국은.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특검.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죠. 그렇죠. 바로 효능감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바뀌자마자 7070은 윤석열 번호라고 바로 나오는 거 봐봐요. 바뀌자마자 이게 세상이야. 진짜 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비정상화되고 있고요. 아주 엉망이고요. 서로 남 탓하기 바쁩니다. 먼저 이제 김문수는 자신을 후보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권성동 앞에서 또 비난을 합니다. 서로 탓해 지금 난리야. 한번 보고 올까요?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또는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권성동이 앉아 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다. 네. 근데 권성동이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지 마라. 통합하자 통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이 한번 볼까요?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에 많은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권성동이 넌 빨리 나가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의원총회 들어가는 와중에 하늘에는 신이 있나 봐요. 응징당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권성동이가 얼마 전에 뉴스타파 기자 손 낚아채가지고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하늘에 신이 있는지 카메라 기자한테 응징당합니다. 근데 카메라 기자 본인이 뜻으로 응징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한 거예요. 하늘이.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하늘이 한 겁니다. 응징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예. 신이 있긴 있나? 카메라 기자가 한 게 아니야. 이 신이 한 겁니다. 신이 정확하게. 아니 생각보다 세게 맞았어. 진짜 아파 보이네. 어제 취임선서장에서 그 김혜경 여사가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그거 맞아요. 보여줘야 돼. 그래서 맞아. 이 응징 갖고는 안 된다. 예. 권성동의 천박함을 본인이 여실히 또 보여줍니다. 어제 아니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야당 정치인으로 비판할 수 있죠. 잘못할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진짜 천박함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나는 이거 그냥 불복이라고 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만 안 일어나.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저거 진짜 저 짓도 했구나. 뭐 저렇게 해서 지가 김문수처럼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거? 와, 저 뒷짐지고 합니다. 지금도 뒷짐지고. 그리고 또 바로 뒷짐져. 그리고 와 이거는 사람 아니죠. 요건 사람 아니죠. 요거는 사람 아니죠. 요거는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이랑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근데 영부인이 너무 허리를 또 과하게 묶였어. 그래서 난 더 화가 나. 사악한 게 워낙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도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김용태도? 진짜? 김용태도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쟤들끼리 짜고 왔구만. 아니 김용태 걔는 비빔밥도 먹었잖아. 밥 먹을 때도 혼자 완전히 얼굴 그 똥 씹은 표정하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는 천하람 의원이랑 둘이 듀엣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요, 천하람은 웃던데. 아니 웃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천하람은 똑같아요. 워낙 비빔밥이 맛있었대요. 먹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을 했던 거겠지는 워낙 모르는데. 맛있었는데. 천하람은 뭐 하여튼 다른 의도가 좀 있어요. 아 뭐가 있어 또? 네? 천하람이요? 소문이 그래요. 뭐 입각이에요? 입각 아니 뭐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뭐 천하람도 우리 의원님 따라서 또 탈당하고 입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비례대표라 탈당하면 배지를 바로 떼야 돼. 왜 허은하 대표도 그렇게 했는데? 설레가 두 사람 다르잖아 좀. 허은하고 천하람은 뭔데요? 좀 다르잖아요. 천하람이요? 아니 구체적인 거는 저도 뭐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들어갔고 뭐 이러고서 얘기할 문방불패 가서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끼워놓으셨다. 나 완전 유튜버로 자리 잡는 거지. 참 잘하시네 유튜브. 호기심 많이 끌어올리시네. 궁금한데. 이준석이 이번에 참패하는 거 보고 이준석하고 거리를 두나? 천하람이? 다음 총선이 이제 좀 많이 남긴 많이 했죠. 남았죠. 2028년 총선인데 글쎄 다음 총선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갈까요? 저는 의문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천하람 의원은 이제 정치할 자격을 전 잃었다고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에서 이제 10만 명 돌파할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기사가 좀 났어요. 네. 국민들이 계속 동의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천하람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발언 있잖아요. 정말 저는 바바리맨 발언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발언이 뭐 실수 차라리 이러면 제가 그래 뭐 개인의 일탈이고 실수니까 이해를 하는데 거의 당을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이 보니까 뭐 미리 논의된 거고 뭐 순화를 좀 잘못했는데 뭐 일부 잘못은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잘했다는 식으로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악플이 엄청 달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 당 자체가 전반적으로 집단 사고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좀 그것 좀 물어봐 걔네들한테. 그러면은 원 발언이 뭐였는데 순화를 했는지 좀 물어봐. 본인들도 말을 못 답 좀 해달라 그래 가서. 그것 좀 물어봐. 순화라는 것은 원 발언이 있는 거 바꾸는 게 순화야. 그게 뭔지 좀 물어보라고. 아니 그리고 문제 제기 자체도 이준석이라는 대선 주자가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면서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 사과를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잘했다는 건지 말았다는 건지 그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잘했다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보는 저는 건데. 근데 그 제명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맞아, 좋아해 이준석이.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윤리특위가 아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나 더군다나 제명은 안 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 이준석은 알고 있어. 이준석 본인은 잘 알아. 알고 있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준석 의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똑같아요. 이게 둘 다 반사체야. 자체 발광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혼자 놔두면 제 발에 자기 다리에 자기 발이 걸려서 넘어져.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가 내란 일으켜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 발광은 못 하는데 둘 다 반사체인 건 맞아요. 때리면 빛이 나. 그래서 그 때리면 그걸 계기로 일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래서 저는요 못 일어날 정도로 때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적당히 때렸으니까 또 일어나고 어제도 무슨 또 토론 방송 보니까 이준석 키즈 같은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또 뭐 8%는요 뭐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니까 또 키워주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저는 피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폭격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용방불패. 아니 근데 용방불패라. 그 관종에게 그 최고의 응징은 무관심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맞죠. 예. 근데 천하람이나 이준석이나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때 나한테? 네. 둘이 성격이나 정치하는 행태가 그건 따로 얘기하자고. 알겠습니다. 김건희의 경호처라는 오명을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접 경호는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어제 이제 김태선 의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경호처 간에 이게 그 질서가 안 잡히다 보니까 몸싸움하는 장면까지 노출이 돼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 그 장면을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왜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가요? 네. 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스텝 간에도 몸싸움이 좀 일어나네. 몸싸움이 좀 있어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접 경호에 대한 뭐. 네. 자 틀어줘요. 와 이거 충격적인 장면이야. 근데 하는 거로 봐서 대통령만 안 계셨으면 주먹 다짐까지 갔겠어요. 근데 저 뒤에 영상 보시면은 서로 한동안 한참 노려봅니다. 눈싸움 하더라고요. 눈싸움 했어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처음 본 장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이 장면인데 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그 심각한 내용이 많아. 뭐냐면 1월에 그 윤석열 체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호처가 22 경찰 경호대에게 야 우리 이거 같이 막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 그런데 22 경찰 경호대가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호처가 이 22 경찰 경호대에 앙심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을 경호 작전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네.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지들끼리 뭐 지지고 뭐 그렇다 쳐.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 행사를 하는데 또 그 경호처의 감경파 애들이 22 경찰 경호대를 못 오게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게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처음입니다. 경호처가 창설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상 새 대통령이 뭐 이번엔 취임 선서지 않습니까? 취임식이 됐든 취임 선서가 됐든 그때 22 경호대를 경호에서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돼가지고 이제서야 22 경호대가 다시 투입이 됐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교수님. 심각성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댈러스에서 총격 당해서 결국 이제 서거하셨죠. 그때 경호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을 차에 좀 더 근접해서 붙여야 된다. 아니다 하는 양측이 심하게 일종의 이제 A팀과 B팀의 갈등이 있으면서 거기서 놓친 거거든요. 그게 있었고 1981년도 이제 그때 경험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 경호에서도 이제 여러 매뉴얼이 새로 생성이 됐겠죠. 81년도에 워싱턴 DC 저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총격 당했죠. 그때는 신속하게 그때도 갈등이 심하게 있었어요. 양측이 A팀 B팀 일종의 그런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칠 뻔했다는 게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기록이. 이거 진짜 심각한 그래서 문제네. 아까 그 영상 보셨을 때 초록색이 경호처 직원입니다. 검은색이 경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쪽에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경찰이 앞에 있었지. 초록색이 경호처입니다. 저 검은색이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 전에 이제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잠깐 말씀하시죠. 네. 경호처에서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때 여러 이제 그 사병화 실제 사병화 논란이 아니라 사병화가 됐던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에 처했잖아요. 7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위에 간부들 빼놓고는 애들 학교 보내고 키우고 십장가 보내고 다 해야 되는 연배들인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고 해체되고 분산됐을 때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 2가 김성훈 씨까지 이제 배제가 되고 나서 1, 2, 3 세 번째가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경호처 개혁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호처 처장이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일종의 이제 국민적인 그런 통제를 받게 만든다 하는 것들 이런 걸 개혁안으로 내고 감사관 검찰도 보면은 이제 감찰부장 감사관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내부 감찰을 할 수 있게 시스템화 임기제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이제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때 뭐를 했냐면 유력하게 이제 본선이 붙었고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한 갈등 속에 이제 유리로 방탄 유리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되기 직전에 경호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여야 그러니까 1당 2당 유력 후보들이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하겠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우원식 의장이 중재를 했죠. 근데 국힘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거절했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나는 뭐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쇼를 합니다. 이때 경호처에서는 뭘 준비했느냐면 이쪽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 팀을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첩자가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여러 설들이 안 그래도 안전에 위협이 많은데 당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판장 사건 기억나시죠? 경호처 약 500여 명이 사인한 이 연판장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그 실무 책임자로 해서 팀을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검증을 해 주시라. 실제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멤버들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린 필요 없다 하니까 한쪽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했고 사전 교감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상태에서 바로 이제 땅땅땅 당선하고 투입이 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조직이 없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그 흑역사를 짧은 시간에 거쳐오면서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그리고 FM대로 갔을 때 매뉴얼이 다르죠. 지금 이 기간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경호하던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과 경호처 매뉴얼 장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충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경직돼 있고 매뉴얼도 다르고 협업 합동으로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소위 민정팀에서 지금 이제 용산에는 3분이 갔습니다. 총경, 경정, 경감해서 그건 인사검증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급하게 투입을 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경 한 분을 책임자로 해서 경호처의 이 근접 경호하고 하는 분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체크를 면밀히 지금 하고 있어요. 면밀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제 마침 이제 바로 1착으로 황인권 그 대장 그분을 이제 경호처장 임명하고 잘 알고 있는 박관천 전 행정관님을 이제 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군과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곧 정리가 다 정리됩니까? 아마 오늘이면 이미 정리가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사 검증을 합니다. 인사 검증을 했는데 요거는 완전히 그 강경파 김건희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알죠. 그러니까 채 걸르면 나와.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뭐 A, B, C 3명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근접 경우에서는 근접 경우에서만 직업 공무원이라서 저기를 신분에 대해서는 보장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접 경호 팀에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난 그래도 좀 불안하네. 그러니까 가족 수행부라든지 근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항상 대통령과 영부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배치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도 이제 초유의 사태예요. 경호처가 저렇게 이제 오버를 하면서 긴장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대로 있다가 해체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거든.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경호관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긴 한데 이 경호처 아까 이제 우리 저 감찰 문제 잘 지적하셨는데 외부 감찰관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경호처까지 다 감찰하고 인사검증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외부 견제 감시가 확실히 된다. 내부에다 갖다 놓으면 또 끼리끼리 저기 한동수 감찰부장 갖다 놔도 고립시켜서 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저기도 이제 그 실제 경호무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배치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지. 탕비실장. 탕비실도 위험해. 그 시설관리팀 뭐 이런 거 있잖아. 정구 갈아주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이분들을 근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그거들을 잘 선별해서 우선은 해야 되고 그냥 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까만 넥타이 뭐 초록 넥타이 있었지만 잘 보시면 이
이걸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단추를.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채우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 다 단추 채우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근데 경호들은 다 저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 이유가 총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네. 단추 풀 시간도 없이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저기서 싸운다는 것도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저 일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 알기를 진짜 지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알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2 경비단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저 친구들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경찰이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은 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저 굳은 일도 다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딱 경호관 나타나 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딱 서 있거든. 그러니까 경찰도 서름이 많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도 좀 잘해가지고 위상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사달이 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경호했던 그 경찰 경호 있잖아요. 철수시켰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호처가 살아 있으니까. 그건 맞죠. 그 시스템을 가야 되는 그 거고. 경호처에서 이제 김성훈 그 당시에 사병화된 부분은 정말 화가 나고 저희도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부장이든 팀장 체제에서 딱 거기서 너 내려놔 그럼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막 경호를 하다가도 내려놓으라 하면 당 완전 무장하지 하고 아웃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그 소위 뭐 예를 들어 새작이 숨어들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제 요 기간에 검증을 해서 다 걸러질 걸로 보고. 그러면 이번에 그 인선 발표 난 경호처장, 경호차장 두 분은 바로 그냥 투입되는 거예요? 아마 당연히 어제부터 바로. 발표 전부터도 투입이 됐었을 거예요. 인사 명령을 먼저 내서 아마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분 주도하에 지금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 박관천 행정관이 아마 경감대인가 그 경호처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에 아마 근무하고 다 했을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들이 자존심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는 자부심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경호처는 시스템을 보시면 위에 부장급 이상 헤드들 외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실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인력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겠어요. 노력, 땀이 들어갔겠죠. 전문적으로 이제 사람을 몸으로 맞고 막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김성훈이 나쁘다는 거는 그렇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제 여러 혹독한 훈련도 거치고 왔는데 완전 사병화 때문에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어. 다 나쁜 사람 뭐 우리가 이렇게 화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왜 의롭게 직원하고 대기발령 조치되고 했던 부장 있죠. 남땡땡 부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다 본 게 있잖아요. 누가 저쪽에서 거들고 누구는 반대하고 한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선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 경호관들은 직업 공무원을 하고 오랫동안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들이 많아. 그렇겠죠. 간부들이. 그럼 보세요. 제일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제일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저게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정치가 한 번씩 이렇게 물갈이가 돼야지 상호 감시 견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제발 정권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정부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좋은 대통령이 좀 왜냐하면 경호처 경호관들은 항상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계속 같이 다니니까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한 임무를 하는 공직자로 대하는 건지 지 몸종으로 대하는 건지 이걸 그냥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경험했던 걸로 이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당하다 보니까 MB겠네. 주로 MB 때 그러니까 제발 정권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싸잡아서 이제 저기 당한 문제가 좀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지.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이 경호 관련한 이슈 말고 또 아주 큰 이슈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또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신용환 교수님 앞에 뭐 케네디까지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출연자분들이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제가 킴비코인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네, 자금 세탁 가능성. 그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랑 그쪽 베트남하고 쭉 출장을 다녀오셔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에 급히 볼 수 있냐고 그래서 4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요? 예, 제보 뭐 내용이 있어서 내용이 있대요? 바로 뭐 있으니까 전화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거 진짜 파야 돼. 이거 크잖아. 이거 커. 세탁 자금 세탁. 예, 그게 뭔가 좀 실체가 나오면 그 특검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제가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확실히 유튜브가 잘 어울린다는 거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태클을 거네. 아유, 칭찬해도 뭐라고 하세요.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